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일본 명문가 출신 여대생의 소신 발언으로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우리는 한국인이다라는 그녀의 국적 회복 선언은 일본 사회에 태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일본 최대 기업 회장까지 흘린 눈물의 진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카하시 미호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20살 대학생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마치 아침 기도를 하듯 제 목소리가 거울에 부딪혀 돌아올 때까지 반복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도쿄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전통적인 일본 가옥입니다. 넓은 정원에 벚꽃나무가 있고 2층의 큰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가정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일본 최대 건설회사의 사장이세요. 자수성가한 분이었기에 아버지에게 회사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은 자기 자신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늘 엄청난 기대를 품고 계셨어요. 어릴 때부터 예절, 공부, 예술 영역까지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길 바라셨죠. 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엄격 그 자체였습니다. 피아노 연습에서 한 음이라도 틀리면 밤늦게까지 반복 연습을 시키셨고 학교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외출을 금지하셨어요. 미호야, 우리 일본인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분야에서든 항상 최고여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귓가에 항상 맴돌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는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시며 중얼거리셨죠. 한국 문화라고? 모두 우리 일본 것을 베낀 것뿐이다. 그런 열등한 문화에 빠지다니 한심하군. 저는 감히 아버지께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시는지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다. 일본인이라면 모두가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아버지의 눈에는 제가 한 일이 항상 부족해 보였어요. 시험에서 실수하거나 아버지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면 온종일 서재에 불려가 긴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때로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신 분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출장 간 날이면 몰래 제 방에 찾아오셔서 맛있는 과자를 주시곤 했어요. 미호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 아버지도 어릴 적에는 실수도 많이 했단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할아버지가 아버지와는 달리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 묵묵히 식사만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아버지의 독설에 살짝 미간을 찌푸리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가 더 너그러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죠. 저는 완벽한 일본인 아가씨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토록 한국을 경멸하는 걸까?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슬픈 눈빛을 보이시는 걸까요? 아버지의 출장이 있는 날이면 저는 항상 설레었어요. 그날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방은 우리 집에서 가장 구석에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열면 언제나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면 항상 밝게 웃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과는 달리 할아버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죠. 할아버지의 방에는 아버지가 절대 들어가지 않는 작은 단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미호야,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할아버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으로 쌓인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표지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한글이란다. 우리의 진짜 글자지.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인이 아닌가요? 할아버지는 내 의문을 알아차리셨는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호야, 너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원래 한국인이란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없는 날이면 할아버지와 나만의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내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이오.
생소한 발음을 따라하며 한글을 써 내려갔죠. 신기하게도 그 글자들은 제게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한글로 쓰인 동화책을 조용히 읽어주셨습니다. 흥부와 놀부 심청이 이야기.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가 저도 모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특히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호야, 너는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단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고 끈기가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가끔은 이야기 도중에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했던 시간은 할아버지가 한국 전통차를 내려주실 때였어요. 옅은 갈색의 액체에서 퍼지는 향기는 어디선가 기억 속에 있는 듯한 향이었습니다. 이건 메밀차란다. 한국에서는 추운 겨울에 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단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에서는 항상 그 차 향이 났어요. 할아버지와의 시간은 마치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할아버지의 방에서 나올 때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공간에서는 완벽할 필요도 일본인의 긍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단 하나 힘든 점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는 비밀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주의하셨어요. 미호야, 이 이야기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란다. 내 아버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를 신뢰했기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저는 또 다른 나를 만났어요. 완벽함을 강요받지 않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할아버지와 함께할 때의 나를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밤사이 조용히 숨을 거두신 할아버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실감에 빠졌어요. 제가 의지하던 유일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던 분이 사라진 거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주름진 손, 은은한 차 향기.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비밀 시간은 없을 테니까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버지는 저를 불러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자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서니 익숙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아직도 이곳에 계신 것 같았어요. 정리를 시작하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읽어주시던 한국 동화책들을 살펴보았죠. 그러다 문득 그동안 본 적 없던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그 상자는 오래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옆에는 작은 열쇠가 놓여 있었죠. 열쇠를 돌리자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천을 펼치자 푸른색, 하얀색, 빨간색이 어우러진 깃발이 나왔습니다. 중앙에는 이상한 문양이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몰래 가르쳐 주셨던 한국의 국기였죠. 태극기 아래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열자 한국어로 쓰인 글씨가 나왔습니다. 김지호의 일기. 1943년. 제가 배운 한글로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것은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였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가슴이 조여왔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거예요.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비록 일본 땅에서 죽을지언정 내 피 속에 흐르는 한민족의 혼은 결코 꺾이지 않으리.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으로 와서 비밀리에 활동하다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의 아들이 바로 제 할아버지였죠.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할아버지가 쓰신 듯한 글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우리 가문의 비밀을 알게 되었구나.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숨겨야 했다.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상자 맨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증조 할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태극기 앞에서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실, 아버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어요. 왜 아버지가 한국을 그토록 경멸했는지, 왜 할아버지가 슬픈 눈빛을 지니고 계셨는지. 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진실을 알기까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혼란스러운 사실과 슬픔이 뒤섞여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나의 뿌리를 찾아 한국 땅에 가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순간 뭔가 뭉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 그것도 내 핏줄의 고향이라는 한국.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곳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이제는 진실 앞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두려움에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도쿄의 빌딩 숲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지금껏 살아온 삶, 그 안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아니면 그 둘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람인가? 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언어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한국어로 간신히 출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첨단화된 시설에 놀라웠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왔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높은 빌딩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한국어.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여행 온 듯한 느낌도 잠시.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저는 서대문 형무소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역사책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입구에 서자 왠지 모를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입장권을 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혀왔어요. 좁고 어두운 복도, 차가운 콘크리트 벽, 그리고 철창. 이곳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시실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함께 일제의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물고문 기구, 손톱 뽑는 도구, 전기 고문 장치.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제 조상의 나라가 한 일이라니.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독립운동가들의 옥중 기록이었습니다. 손톱이 모두 뽑혀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물었다. 동지들의 이름을 대라. 이런 증언들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좁은 감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겨우 사람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에 몇 명씩 갇혀 있었다는 설명을 들으며 숨이 막혀왔어요. 창문 없는 어두운 독방에서 고문 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간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함은 나치의 그것과 비교될 만했다라는 안내판의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배워온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는 이런 역사를 부정할 수 있을까?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부끄러움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무소를 나오며 걸음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마음을 추스리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어떻게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지 고민했어요. 할아버지의 죽음,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 그리고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평소처럼 서재에 계셨어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일에 몰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서 반항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다녀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예상하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에서 상자를 찾았어요. 그 안에는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원래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무엇을 보았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잔혹한 고문 도구들,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부끄러움과 분노까지. 왜 숨기셨어요? 우리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증조할아버지의 희생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거짓과 부정 그리고 할아버지의 슬픔이 모두 이해가 됐으니까요.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등을 돌린 채로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셨을 때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나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부정했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버렸다. 아버지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난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위험이 될까봐 두려웠어.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른다. 아버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강인하고 엄격했던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아니 진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가 그 상자를 찾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네가 결정할 시간이다. 내가 부정했던 역사, 우리 가족의 진실. 네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라.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어요. 미호야, 너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한국인이란다. 저는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싶어요. 증조할아버지의 용기와 할아버지의 소망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한 달 후 아버지와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증조할아버지의 가옥이나 살았던 곳을 찾아볼 순 없었지만, 그토록 원하고 닿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곳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늦게 와서 너무나 죄송하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립묘지 현충원에서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한국 국적 회복 신청서였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우리의 뿌리를 되찾는 것. 아버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고향 마을의 한옥에서 묵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대청마루에 앉아 아버지와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 할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고통까지.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우리 가족은 마침내 일본인이라는 가면을 벗고 한민족으로 돌아왔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챕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진실 앞에서 용기 내길 주저하곤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작은 용기들이 모인다면 왜곡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 깊이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힐링 감동이었습니다.